후스코드닷컴의 어떤 통계, 기록에 기반한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손흥민 선수 6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유럽 5대 리그 23, 24 시즌 유럽 5대 리그 지금 스루패스 성공률 1위 80%를 기록하면서 1위인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팀에서 어찌됐건 좀 찔러주는 역할도 하고 전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이 뭐 토트넘에서 어떠냐 저쩌냐 이런 거보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뭐 이렇게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극대화되는 어떤 포지션이나 역할은 우리 부버정님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 황희찬 선수가 나온다면은 예. 황희찬 손흥민을 동시에 써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황희찬, 손흥민? 예. 그래서 제 말은 예. 그 조규성 선수를 기본적으로 받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세컨톱으로 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쓰는 이유는 알겠어요. 조규성 선수가 어쨌건 간에 굳은 일들을 해주고 뭐 비벼주고 싸우고 예, 하니까요. 비벼주고 상대가 내려앉을 때 특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네. 부담을 좀 덜 주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인 건데 예, 어제 경기는 조금 양상이 달랐어요. 그렇죠. 어제 거가 바레인이 사실 바레인은 사사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 피치 감독 밑에서. 네. 근데 피치 감독 밑에서 처음으로 사사이를 들고 나오면서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걸고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중앙에서 조금은 미스들이 나오면서 고전을 했었죠. 그게 이제 전반전에 특히 그랬던 거였고. 네, 우리가 좀 고전을 했었죠. 그렇죠. 예. 예, 4-3-3으로 전환하고 또 이제 그 이기재 선수 빠지고 설영우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러면서 경기력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측면으로 조금 더 벌리고 왜냐면은 그 바레인이 정말 촘촘한 사사이를 들고 왔거든요. 약간은 그러니까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계. 그거 괜찮더라고. 그 좌우 간격도 좁히고 상하 간격도 좁히는 형태로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서의 숫자 싸움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플레이를 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풀백들의 오버래핑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 이제 전반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이기재 쪽에서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예.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풀백들도 조금 더 공격 가담이 되고 중앙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네. 하면서 이제 한국의 플레이가 제대로 풀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가 내려앉을 때는 조규성 카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전방에서 비벼주고 높이로 좀 찍어 누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예. 이렇게 압박을 강하게 들고 나오거나 한다면 특히 이제 저희가 일본전에는 차라리 황희찬, 손흥민을 투톱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왼쪽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조규성을 이재성을 두고 뭐 이재성을 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선수를 둔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뭐 4-3-3 형태로의 전환도 가능한 거죠.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원에 숫자를 하나 더 넣는 이재성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에서의 숫자 싸움을 좀 가져가고 예, 그리고 조금 더 패스 앤 무브를 가져가면서 예, 그런 것들을 깨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당연히 전술과 오랫동안 해왔던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예상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부버지영의 생각은 손흥민 선수의 가장 활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황희찬과 손흥민 조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예,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 이건 뭐 그러니까 상대 팀 따라서 변화의 폭은 가져갈 수 있는 거지만, 네. 예. 그러면 뭐 아직 앞서간 얘기지만 일본 만날 때는 확실히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일본 만날 때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먼저 하긴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박성배 감독님도 그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P급 작전판에서. 그래서 예. 그럼 형이 먼저다? 아니요, 먼저다는 아니고요.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게 아닌가라는 아니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요기사마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축구에 이제 해안 같은 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는 우리가 피지컬로 좀 찍어 누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만나면은 조규성 카드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황희찬, 손흥민 조합이면 혹시 어떤 그림을 좀 그리는 거예요? 일본을 상대로?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아요. 네네네. 일본이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볼이
그 패스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한 수 위가 맞긴 하거든요. 네. 한국보다. 한국이 중원 싸움이라던가 풀백 싸움에서 확실하게 열세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전방에서의 파괴력과 김민재가 버텨준다는 그런 강점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역습 형태로 가져가는 방안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도 좀 그렇네. 황희찬, 손흥민이 낫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중앙의 숫자를 하나 더 가져가야지 그나마 대등한 맞아요.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일본 상대로 4-4-2를 그대로 가동한다면은 중원 털릴 것 같은데 진짜. 약간 조금 그 중원 싸움에서 네. 밀릴 위험성이 있는 건 거죠. 거기다가 확실히 주도권과 점유율은 일본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역습 빈도가 높다면 확실히 황희찬, 손흥민 카드가 더 뚜렷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뭐 리그 앙 공개라든지 뭐 파리 생제르맹 어떤 이제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이강인 선수 활약을 굉장히 조명을 했는데 요거는 손흥민 선수랑 좀 엮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SPN이 어떻게 했냐면 뭐라 그랬냐면 손흥민이 마침내 완벽한 파트너를 좀 찾았고 한국은 바레인전처럼 손흥민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이강인 같은 선수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대회가 진행되면서 손흥민이 결국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64년 만에 기다림을 끝내는 다이나믹 듀오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또 보도를 냈거든요. 네. 그러면 형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세계적으로 지금 아시아 손흥민, 이강인 선수 정말 최고의 선수입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 바레인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말 슈퍼스타 한두 명이 팀의 승리를 그냥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네. 그러면 클린스만 계속 우리 전제는 그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뭔가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뭐 전술과 이런 걸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과 이강인의 조합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면 어떤 움직임,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좀 있어야 될까요? 그거 약간 좀 후반 막판에 나왔잖아요. 후반 막판 어제 바레인전에 후반 막판에 나온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 조금 더 풀백들이 전진해서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김태환이 막 쭉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죠. 김태환 선수가 올라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원래 그 전반전에는 사이드를 조금 밟고 다녔거든요. 사이드를 밟고 다녔는데 맞네요. 거기다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 조금 더 오면서 거기서 이제 스루 패스들이 나왔었고 그게 2번이나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은 살짝 옵사이드에 걸렸는데 그거 사실 아슬아슬했잖아요. 그거 옵사이드 아닐 수도 있었어요. 골드박스는 봤죠. 네, 그때 맞아요. 역금을 맞았잖아요. 네. 예, 그 장면도 있었고 또 이제 경기 막판에 또 이때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서 네. 찔러준 패스를 또 손민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살짝 빗나갔죠. 그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 풀백들이 조금 높게 움직이면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예. 그래야 이강인 선수의 이 조합이 살아나는데 그 결국 근간 기본은 풀백의 움직임이네. 그렇죠. 풀백에 뭔가 다 답이 있네. 뭐 어느 정도는요. 아니, 근데-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간에 이번에 풀백을 한 명 더 뽑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니 왼쪽 풀백에서 뽑을 만한 자원이 없었다는 인정을 해요. 생각해봐도 진짜 왼쪽 풀백에 지금 당장 대표팀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건 맞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뭐 황재원 선수 같은 경우 있죠. 황재원 있죠. 예. 이제 설령을 왼쪽으로 돌리는 그렇죠. 아니, 아시안 설령은- 게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서령은 다 되잖아요. 네. 좌우가 다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카드 하나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태환 선수가 지난 경기 잘 하긴 했는데 김태환 선수도 어쨌건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풀백은 둘 다 나이가 많아요. 이기재도 많고 김진수 선수도 많고 거기다가 김진수 선수는 건강 이슈까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고려하면은 안 그래도 한국의 약점이 풀백인데 그렇지. 한 명을 더 뽑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26년을 맞죠. 뽑을 때 네.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고두고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선수 선발이라든지 조금 더 네. 여러 선수들을 좀 실험해가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기 있는데 박규현 선수를 뽑던지. 박규현도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박규현도 있고. 한 명을 풀백에서 뽑았어야 됐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이런 좀 아쉬움을 아무튼 간직한 채 이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어찌 됐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이 조합을 극대화하려면 결국 풀백들이 굉장히 이강인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조금 올라가 줘야 된다. 요런 지금 분석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는 많이 했어요. 전반전에 어떻게 많이 했냐면요. 그러니까 예.
황인범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의 스위칭 플레이 같은 것들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네. 그거는 결국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미들 쪽으로 오는, 그래서 미들에서 조금 찔러주는 패스들이 있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또 문제는 그러다 보면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강인 선수를 지원해주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중원에 이제 박용우 선수 한 명만 남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있죠. 그게 전반전에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중원이 아예 텅텅 비었죠. 예, 중앙이 비면서 네. 그러면서 상당히 바레인의 압박과 역습에 고전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게 상대가 바레인이어서 1실점으로 끝났던 거였지. 사실 조금 더 강팀들을 만났다면은 그랬으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실점들이 나올 위험성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전반전 보면서 이거 만약에 토너먼트 이란이나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강팀들 만났으면 진짜 좀 위험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비는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좀 됐어요. 예. 어제 그 정승현 선수도 그러니까 높이에서 상당히 많이 밀리는 장면들이 있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너무 많은 범위를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튀어나갔을 때 빈 공간들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서 그렇죠. 빠지면. 네. 그래서 위험한 장면들도 은근 있었거든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약간 위태로워 보였어요. 너무 많은 범위들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좀 위태로워 보였어요. 일본전도 지금 네. 커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잘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네. 너무 사방팔방을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바로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조합 이야기 해봤고, 일단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이제 뭐 김민재 선수 역할을 좀 조명을 했죠. 한국의 승리에 도움을 준 김민재라면서 전반전에 황인범이 선제골 넣었으나 압둘라 알 하샤시가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 터뜨렸고 5분 뒤에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아름다운 크로스 올렸고 이를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 이강인이 골을 성공시키며 뭐 역전골을 넣었다라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 이 도움에 대한 내용도 좀 조명을 했는데요. 근데 얘네 뭐 경기 제대로 안 봤네요. 사실 진짜 레베기 패스는 이강인 선수의 골을 도운 것보다 첫 번째 첫 번째 네. 그 기점이 된 얘네가 바뀌었냐고. 그 환상 스루 패스였는데 그 이재성으로 장거리. 향한 거. 이재성으로 향한 거. 예. 홍해를 가르는 스루 맞아요. 패스였는데 예. 그 도움은 딱 기록이 나오니까. 예. 그걸 얘기했어야지. 그렇지. 그게 정말 예술이었는데. 예. 자, 아무튼 뭐 공홈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수비수 중에서 역시 이것도 후스코드닷컴의 기록인데요.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뭐 게임당 35.5회로 1위, 뭐 2위는 덩크, 3위 단테, 4위 뭐 블린트, 5위 탑소바 이런 순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 대표팀에 조금 적용을 하면 형님 김민재 선수가 어찌됐건 전진 패스를 잘하고 어제 이제 골 장면도 김민재 선수의 전진 패스에 의해서 이제 두 골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더 극대화. 특히 이제 뭐 바레인 같은 팀 말고 일본 혹은 뭐 이란 이런 팀 만나면 이 김민재 선수의 전진 패스가 하나의 무기일 텐데 더더욱. 예. 요거 우리 움직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앞쪽에서. 왜냐면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김민재 선수가 전진 패스할 때 받는 우리 팀 선수가 별로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스루 패스와 관련된 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실제 어제도 잘 됐었고 네네. 김민재 선수가 바로 공격진까지 연결해주는 패스가 많았잖아요. 저는 도리어 그게 많이 나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다. 네. 중앙에서 받아줄 선수가 없고 중앙에서 뿌려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김민재 선수한테 특히 전반전에 그런 장면이 많았어요. 전반전은 유난히 많았어요. 맞네. 중앙에 숫자가 비다 보니까 결국은 거쳐가지 않는 거지 그냥. 예.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 그냥 바로 패스를 줘요. 이기재도 어느 정도만 올라갔다가 김민재한테 패스 바로 주고 그 장면 계속 나왔어. 박용우 선수도 김민재 선수한테 패스 주고 그럼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조금 상황을 짬을 보다가 튀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찔러줬는데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게 도리어 조금은 그럼 이거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만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나와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 간헐적으로 나와줘야지 좋은 거지. 네. 수비수가 그렇게 대지를 가르는 패스하고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네. 예, 그러니까 전환 패스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센터백이.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공격 방향이 설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공격진까지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스루 패스가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 중원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제 경기는 전반전은 특히 그랬죠. 네. 중앙의 숫자가 부족하면서 거기다 상대가 압박을 하면서 그건 문제가 더 두드러졌던 거였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중원에 강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밸런스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풀백들이 조금 더 좁혀서 미들 쪽을 이제 인버티드 형태로 움직인다거나 그럼 아니면은 패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예. 기회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어제 한국의 포메이션이 평균 위치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평균 위치를 보면은 4-1-1-4였어요. 네. 어제 한국의 그 평균 위치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포백이 있고 박용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황인범 선수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포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이게 4-2-4도 아니고 4-1-1-4였어요. 맞아요. 어제 이제 우리 보니까 그렇게 일렬로 서 있더라고 미드필더. 이게 그 중앙에 설영우 선수가 중앙에 딱 이제 그 박용우 선수랑 거의 겹치게 있긴 한데 이거는 설영우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다가 후반에 왼쪽 풀백으로 옮겼기 때문에 평균 위치가 중앙이 된 거였던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설영우 선수를 원래 위치로 돌린다면은 그러면 4-1-1-4였어요. 예. 이게 그러면 요거는 진짜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조절을 해줘야겠네요. 밸런스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렇게 찔러주는 스루 패스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멋있긴 하지만 너무 이게 많이 계속 나오면 안 안 된다. 예, 그렇죠. 결국 중원의 문제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4-3-3호 중원 숫자를 조금 늘리던지 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